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서울의 가난한 달동네 골목을 휘저었다. 20년 전 그 밤 10살배기 강지훈은 얇은 내복 차림으로 제 집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며칠 전 부모님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아이에게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렸지만 지금 이 순간 아이가 마주한 절망은 그보다 더 깊고 차가웠다. 눈발이 거세지며 하얗게 쌓여가는 길 위로 아이의 작은 그림자가 위태롭게 떨고 있었다. 방금 전 유일한 혈육인 이모 박소연이 아이의 등을 떠밀었다. 그녀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날카로웠다. 이 집은 이제 내 거다. 네 부모가 남긴 빚 갚는 셈치고 내가 갖기로 했어. 넌 이제 짐이야. 고아원으로 가든 다리 밑으로 가든 알아서 해. 그녀는 지훈의 부모님이 남긴 얼마 되지 않는 보험금과 전세 보증금을 모조리 가로챘다. 지훈은 대문에 매달려 애원했다. 이모 잘못했어요.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제발 내쫓지 마세요. 너무 추워요. 하지만 박소연은 아이의 작은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시끄러워 내놈 얼굴만 봐도 재수없어 당장 꺼지지 못해. 쾅 하고 닫힌 대문은 지훈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따뜻한 불빛마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아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지만 그것마저도 뺨에 닿자마자 얼어붙는 듯 했다. 지훈은 자신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그토록 서럽게 울며 자신을 껴안아주던 이모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그 모든 것이 영이었음을 깨닫기엔 아이는 너무 어렸지만 뼛속까지 스미는 배신감은 선명했다. 골목을 빠져나온 지훈은 정처 없이 걸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행인들은 두꺼운 외투에 얼굴을 파묻고 종종 걸음으로 스쳐 지나갈 뿐 남루한 차림의 작은 아이에게 눈길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 어느 곳 하나 지훈을 위한 온기는 없었다.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지고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추위가 엄습했다. 엄마, 아빠, 추워요. 아이는 공사장 한 구석 바람을 막아줄 듯한 합판더미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입에서는 하얀 입김 대신 신음 같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절망이 아이의 의식을 갉아먹고 있었다. 이대로 잠들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다는 유혹이 밀려왔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박소연의 잔인한 얼굴과 냉혹한 목소리가 뇌리를 스쳤다. 죽을 수 없었다. 이대로 죽으면 너무 억울했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시퍼런 분노가 얼어붙어가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오늘 밤의 이 치욕을, 이 추위를 당신에게 몇천 배로 갚아줄 거야. 박서연, 절대 용서하지 않아. 그 맹세는 얼어붙은 밤하늘에 새겨진 저주와도 같았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무렵 누군가의 거친 손이 아이를 흔들었다. 이봐 꼬마야, 여기서 자면 얼어 죽어. 정신 차려. 희미하게 뜬 눈 사이로 연탄 배달을 하던 인부의 검댕 묻은 얼굴이 보였다. 그는 지훈을 들쳐 업고 근처 파출소로 뛰었다. 그리고 그날 밤 지훈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아이들이 모이는 곳 시립고아원으로 보내졌다. 아이는 그곳에서 강지훈이라는 이름 대신 LG7번이라는 번호로 불렸다. 그리고 정확히 20년이 흘렀다. 서울의 심장부 강남 테헤란로의 가장 높은 빌딩. 그 꼭대기층에 위치한 준숭 그룹의 회장실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 둔 듯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20년 전 그 소년이 헤매던 달동네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도시는 눈부시게 발전했고 그 발전의 중심에 이 방의 주인이 있었다. 짙은 네이비색 맞춤 정장을 입은 강지훈 회장이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 있었다. 30대가 되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이성과 강철 같은 의지만이 그를 지배하는 듯했다. 그는 20년 전 그 밤 모든 것을 잃었던 소년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낸 모습이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침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20년 전 그날처럼 지독하게 춥지는 않았지만 창밖에 흩날리는 눈발은 그의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을 건드렸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그를 아프게 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연료이자 그의 제국을 건설한 원동력이었다. 그는 그날 밤의 추위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지우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듣는 이를 압도하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최 비서.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단정한 모습의 최 비서가 들어왔다. 최 비서는 지훈이 고아원을 나와 홀로 밑바닥을 전전할 때부터 그를 알아보고 보좌해온 유일한 신복이었다. 그는 지훈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는 유일한 증인이기도 했다. 최 비서는 말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겉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강지훈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확실한 정보인가? 지훈이 물었다. 네, 회장님. 지난 6개월간 모든 경로를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금 흐름 주변인 탐문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최 비서는 간결하게 보고했다. 지훈은 봉투를 열지 않은 채 그저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20년이었다. 고아원에서 탈출하다시피 나와 건설 현장 인부부터 시작해 야간 학교를 다니고 주식시장의 밑바닥에서 구르며 독하게 돈을 모았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준승 그룹의 정점에 올라섰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였다. 그날 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지? 지훈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최 비서는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게 보고를 시작했다. 박서연 현재 58세. 20년 전 회장님의 부모님이 남기신 돈으로 작은 식당을 열었으나 몇 년 못 가 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미천 삼아 사채놀이를 시작했고 지금은 강북의 한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작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이어졌다. 아들 박태민 32세. 도박에 빠져 거액의 사채 빚을 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박서연의 건물과 집을 담보로 몰래 대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딸 박혜진 29세. 허영심이 강하고 상류층과의 결혼을 꿈꾸며 능력 이상의 사치를 부리고 있습니다. 박서연은 여전히 자신이 얼마나 운 좋게 재산을 모았는지 떠들고 다니며 조카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였다. 그들은 여전히 탐욕스럽고 어리석었으며 서로를 좀먹고 있었다. 20년 전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들은 이제 스스로 무너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지우는 그저 마지막 바람을 불어주기만 하면 되었다. 그 재개발 예정지, 우리가 이번에 추진하는 북서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부지에 포함되어 있나? 최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핵심 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그들은 이번 재개발로 막대한 보상금을 받아 모든 빚을 청산하고 부자가 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박서연은 주변 상인들에게 자신이 준성그룹의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다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드러낸 감정이라 부를 만한 것이었다. 내부 정보라. 재미있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눈은 이제 한방눈이 되어 도시를 하얗게 덮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저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냉기만이 비쳤다. 조에 비서 계획대로 진행해. 지훈이 말했다. 박태민의 빚을 모두 사들여. 준성 캐피털 이름으로. 그리고 재개발 보상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내가 직접 참석하겠다.
최 비서의 눈이 순간 커졌지만 그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회장님께서 직접. 지훈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고 그 어떤 자비도 찾아볼 수 없었다. 빚은 반드시 받아내야지. 원금은 물론이고 지난 20년간의 이자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말이야. 그들에게 지옥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때가 됐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회장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20년 전 그날 밤 얼어 죽어가던 소년의 복수가 드디어 막을 올리고 있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박서연의 사진이 담긴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사진 속의 여자는 세월의 풍파를 겪었지만 여전히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 사진을 가만히 응시했다. 이모, 오랜만이에요. 제가 당신의 그 잘난 운이 되어주러 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던져 넣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준숭 그룹피의 법무팀과 재무팀이 즉각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지시는 절대적이었다. 박태민이 여러 사채업자에게 흩어져 있던 빚은 단 하루 만에 준숭 캐피탈이라는 합법적인 금융기관의 소유가 되었다. 그 액수는 박서연이 가진 상가 건물의 가치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박서연과 박태민은 아직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재개발 보상금이라는 달콤한 꿈에 빠져 있었다. 박서연은 매일같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드나들며 자신의 건물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떠들고 다녔다. 박태민은 준숭 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이 자신들의 동네를 개발한다는 사실에 흥분하며 곧 받게 될 돈으로 새로운 도박을 궁리하고 있었다. 지우는 최 비서가 가져온 추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그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 주민설명회 날짜는 언제가 좋겠나? 가장 추운 날로 잡았습니다. 12월 24일입니다. 최 비서의 대답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20년 전 그가 쫓겨났던 바로 그날 밤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지독한 우연이자 완벽한 필연이었다. 좋아. 그날 내가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줘야겠군. 지우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그쳤지만 도시는 이미 하얀 장막에 덮여 있었다. 20년 전의 그날 밤처럼.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추위는 이제 그의 것이 아니라 그가 돌려줄 몫이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혹독하게 그 빚을 받아낼 준비를 마쳤다. 준숭 그룹피의 위상은 단순한 대기업 그 이상이었다. 건설 금융 바이오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신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거미줄처럼 뻗어나간 준숭의 영향력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제국을 불과 10년 만에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은 인물이 바로 강지훈 그였다. 그의 결정 하나에 시장이 요동쳤고 그의 말 한마디에 수조 원대 프로젝트의 향방이 결정되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5시에 집무실에 도착했다.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최 비서가 준비해둔 어제보다 훨씬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어제 전달된 것은 요약본에 불과했다. 강지훈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박서연 일가의 지난 20년간의 행적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었다. 그들의 재산 형성 과정, 소비 패턴, 인간관계 심지어는 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과 즐겨 찾는 유흥업소까지 준숭 그룹의 막강한 정보력이 총동원된 결과물이었다. 이것이 강지훈이 20년간 벼려온 힘의 일부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서연은 지훈의 부모님이 남긴 돈을 종잣돈 삼아 시작한 사채놀이로 제법 재산을 불렸다. 그녀는 운이 좋았다고 주변에 떠벌렸지만 실상은 법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 이룬 부였다. 그녀는 여전히 천박했고 돈에 대한 집착은 병적일 정도였다. 재개발 소문이 돌자마자 그녀는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시도했다. 실패한 정황까지 포착되어 있었다. 아들 박태민은 완벽한 약점 그 자체였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했으나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법 온라인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머니의 상가 건물과 집을 담보로 제2금융권은 물론 신용정보조차 필요 없는 악질 사채업자들에게까지 손을 벌린 상태였다. 그는 준승그룹의 재개발 계획을 인생 역전의 기회로 여기며 보상금을 담보로 또 다른 도박 자금을 마련할 궁리만 하고 있었다. 딸 박혜진은 소셜미디어 속 화려한 삶에 중독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북의 페리스 힐튼이라도 되는 듯 매일같이 명품으로 치장하고 강남의 고급 클럽과 레스토랑을 드나들며 재벌 2세나 유명 연예인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브로커에게까지 돈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비용은 어머니의 돈이거나 오빠가 사채로 빌린 돈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허영심은 박서연의 탐욕만큼이나 깊었지만 그 기반은 모래성처럼 위태로웠다. 강지훈은 보고서를 덮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회전하고 있었다. 탐욕.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들의 약점은 명확했다. 20년 전 그들의 탐욕이 한 아이의 모든 것을 빼앗았듯이 이제 그 탐욕이 그들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고 지훈은 그저 관뚜껑에 마지막 못질을 할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오전 9시 준승그룹의 주간 임원회의가 시작되었다. 수십 명의 핵심 임원들이 거대한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강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건은 북서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였다. 기획조정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북서울 프로젝트는 현재 저희 그룹의 주력 사업에 비해 수익성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과포화 상태인 주택시장에, 그것도 강북의 낙후된 지역에 이 정도 규모의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그의 말에 몇몇 임원들이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 젊은 총수가 왜 이런 비효율적인 사업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강지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돌려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임원들은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다. 수익성이라고 했나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준승기, 언제부터 눈앞에 이익만 쫓는 구멍가게였지. 북서울 프로젝트는 단순한 주택 사업이 아니야. 정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스마트 도시의 파일럿 모델이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향후 국내외 모든 스마트시티 사업의 표준을 준승기 선점하게 돼.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야. 그의 논리는 완벽했고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임원들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들은 강지훈이 지난 몇 년간 불가능해 보였던 사업들을 어떻게 성공시켰는지 똑똑히 봐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은 준승의 미래가 아니라 한 남자의 처절했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회의는 지훈의 뜻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최 비서가 다시 집무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박태민의 모든 채무 총 37억 4천만 원의 론을 준승 캐피털 명의로 모두 인수 완료했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는 일주일 후 발송될 예정입니다. 최 비서의 보고는 언제나처럼 간결하고 정확했다. 37억 4천.
그들이 20년 전 지훈에게서 빼앗아간 돈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였지만 시작으로는 충분했다. 잘했어. 지훈이 말했다. 채권 양도 통지서는 보류해. 아직 때가 아니야. 그들이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서 보상금에 대한 기대치를 최고로 높였을 때, 그때 터뜨린다. 그는 사냥감이 덫에 완전히 걸려들어 스스로 목을 조를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먹잇감이 가장 달콤한 꿈을 꾸는 순간 가장 잔인한 현실을 선물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지훈이 덧붙였다. 언론을 통해 재개발 보상금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소문을 흘려 준숭 그룹이 통 큰 보상을 약속했다는 식으로. 특히 박서연이 소유한 상가 건물이 알짜배기 중에 알짜배기 위치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잊지 말고. 그는 그들이 스스로의 탐욕에 취해 더 높이 올라가도록 만들 생각이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의 충격은 더 클 터였다. 최 비서는 즉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경제지 몇 군데에 이미 접촉선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는 강지훈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심리전이자 상대를 완벽하게 고립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준숭 스타일의 방식이었다. 지훈은 최 비서를 물러나게 한 뒤 다시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박혜진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든 채 웃고 있는 모습. 지훈은 20년 전 꽁꽁 언 손으로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던 자신을 떠올렸다. 남의 것을 빼앗아 누리는 저들의 호요식은 그 자체로 지훈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는 즉시 다른 부서의 임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전무, 최근 사격의 명단에 박혜진이라는 이름이 보일 텐데 그녀가 참석하는 모든 파티와 행사에 준숭의 협찬을 즉각 중단하도록, 그리고 그녀가 접근하려는 인물들에게 그녀의 실체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지훈은 박서연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들 역시 자신들이 누리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는지 깨닫게 해줄 생각이었다. 준숭 그룹의 회장실은 완벽한 고요함에 휩싸였다. 수십조 원을 움직이는 기업의 총수로서 강지훈은 매 순간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지금 그가 그리고 있는 이 복수극은 그의 모든 전략적 사고와 자본력, 그리고 지난 20년간 쌓아 올린 모든 힘이 집약된 가장 사적이고도 치밀한 작전이었다. 그는 이 게임의 설계자이자 유일한 승자여야 했다. 며칠 뒤 강북의 낡은 동네는 준숭 그룹의 재개발 소식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준숭이 이 지역에 수천억을 쏟아붓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박서연은 이 모든 소문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준숭의 고위 관계자와 내통이라도 하는 것처럼 떠벌리며 상가 건물의 호가를 천정부지로 올렸다. 박태민 역시 이 소문에 고무되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모든 금융기관에서 거절당했다. 이미 준숭 차피탈이 그의 모든 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몰랐다. 그는 조바심이 났지만 곧 막대한 보상금이 나올 것이라는 희망에 젖어 마지막 남은 돈까지 도박에 쏟아붓고 있었다. 최 비서가 다시 보고를 올렸다. 회장님, 박태민이 제1금융권은 물론 저희 준숭 캐피털에도 대출을 문의했습니다. 물론 거절 처리했습니다. 현재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불법 사채 시장을 다시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고 먹잇감들은 스스로 덫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지훈은 책상 위 북서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조감도를 내려다보았다. 그 중심에는 20년 전 그가 쫓겨났던 지금은 폐가처럼 변한 낡은 집이 붉은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그날 밤 그 집 대문 앞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다짐했던 맹세를 떠올렸다. 이제 곧 만나러 갑니다, 이모.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돈이 당신의 목을 어떻게 조이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죠. 그의 눈빛이 12월의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이 뿌린 달콤한 소문은 박서연 일가가 살고 있는 낡은 동네를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재개발이라는 뜬구름 같던 희망이 준승 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을 만나자 그것은 곧 현실이 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연일 모여 보상금 액수를 멋대로 추측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박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20년 전 지훈의 부모님이 남긴 집을 팔지 않고 버텨온 자신이 마치 위대한 투자자라도 된 양 행세했다. 그날 저녁 박서연의 낡은 빌라 거실에는 기름진 족발 냄새와 함께 흥분된 열기가 감돌았다. 박서연은 평소 아낀다며 잘 쓰지도 않던 고급 소주병을 따며 목소리를 높였다. 봤지, 이 어미의 말을 들으니 자다가도 떡이 생기잖아. 준숭 그룹이 우리 집터를 콕 찍었단 말이야. 이제 우린 이 지긋지긋한 동네랑 작별이야. 그녀의 주름진 얼굴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아들 박태민은 초조하게 다리를 떨며 족발을 뜯었다. 그는 어머니의 호언장담이 반가우면서도 당장 내일 모레 닥칠 사채업자들의 독촉이 더 급했다. 준숭기고 나발이고 보상금이 나오려면 한참 걸릴 텐데 그 전에 내가 먼저 잡혀가게 생겼다고. 그는 지난 며칠간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이 막히고 심지어 악명 높은 사채업자들마저 그를 외면하는 기현상을 겪고 있었다. 그는 몰랐다. 그가 접촉하려 했던 모든 돈줄이 이미 준숭 캐피털, 즉 강지훈의 소나귀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엄마 근데 그 보상금 빨리 안 나온대. 준숭 정도 되는 대기업이면 화끈하게 성금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 급하게 쓸 데가 좀 있어서. 박태민이 넌지시 운을 떼자 박소연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그를 향했다. 이놈의 자식 또 도박했지. 너 그 손모가지 잘리기 전에 정신 못 차릴래. 보상금 나오면 네 빚 갚는데 한 푼이라도 쓰나 봐라. 그 돈은 다 내 거야. 내가 20년간 이 집 지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박서연이 고함을 질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분노보다 돈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하게 서려 있었다. 그녀에게 아들의 빚은 귀찮은 문제일 뿐 자신의 부자가 될 기회 앞에서는 사소한 것이었다. 딸 박혜진은 두 사람의 다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트리마 팰리스 인테리어 사진을 검색하고 있었다. 아, 시끄러워. 진짜 엄마나 오빠나 돈 얘기 좀 그만해. 촌스럽게. 어차피 우린 이제 강남 입성할 건데 이런 족발 냄새 나는 집에서 싸우는 것도 지겹다. 박혜진은 최근 자신이 공들여왔던 사교 모임에서 연이어 물을 먹고 있었다. 갑자기 명품 협찬이 끊기고 자신을 동생이라 부르며 챙겨주던 재벌 3세들이 노골적으로 자신을 피했다. 그녀는 그저 운이 나빴다고 치부했다. 준숭의 재개발 소식은 이 모든 불운을 한 방에 날려줄 동아줄이었다. 엄마 나 보상금 받으면 차부터 바꿀 거야. 벤틀리 컨티넨탈 GT 그리고 트리마 팰리스 전세로 들어가서 아니다. 아예 사야겠다. 박서연은 딸의 허영심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겼다. 그래 우리 딸 암 사고 말고 이 애미가 우리 혜진이 기죽지 않게 최고로 해줄게.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도 우리 혜진이가 제일 빛나야지. 그놈의 재손 없는 조카놈 때문에 내가 20년간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라도 보상받아야지. 그녀는 습관처럼 20년 전 그날을 입에 올렸다. 그놈 강지훈 이름만 떠올려도 치가 떨려. 지 부모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지 이모 등골까지 빼먹으려던 놈. 내가 그때 그놈 쫓아내지 않았으면 지금 이 집이 우리 것이 되었겠어. 다 하늘이 도운 거야.
박서연은 자신의 악행을 선견지명과 하늘의 뜻으로 완벽하게 포장했다. 그녀에게 10살짜리 조카를 눈보라 속으로 내몬 죄책감 따위는 1g도 존재하지 않았다. 박태민은 어머니의 그 레퍼토리가 지겨웠지만 지금은 돈이 아쉬운 입장이기에 잠자코 맞장구를 쳤다. 맞아, 엄마. 그때 그 녀석 눈빛이 아주 음흉했어.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다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야.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탐욕을 정당화하고 과거의 죄악을 합리화하며 스스로를 기만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20년 전 저지른 일이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다음 날 박서연은 아침 일찍부터 동네 부동산 중개소란 중개소는 다 들쑤시고 다녔다. 준성그룹의 재개발 소문이 퍼진 이후 그녀는 이 동네의 정보통이자 유지 행세를. 사장님 들었지? 준순기라잖아. 내가 뭘 했어? 이 동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거라고 우리 상가 건물 지금 부르는 게 값이야. 평당 1억 어림도 없지. 2억은 불러야 해. 부동산 중개업자는 뻥튀기 된 혹에 혀를 내둘렀지만 준숭이라는 이름값 때문에 섣불리 반박하지 못했다. 박서연의 기세등등한 목소리는 동네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녀의 탐욕은 다른 주민들의 탐욕까지 부채질했다. 강지훈이 심어둔 통큰 보상이라는 소문은 박서연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부풀려지고 있었다. 박서연 일가는 이미 수백억 원대의 보상금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이 행동했다. 박태민은 어머니 몰래 보상금 수령 예정 증명서라도 만들 기세로 다시 불법 도박판을 기웃거렸고 박혜진은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 아직 받지도 않은 돈으로 외상 구매를 시도하다 망신을 당했다. 그들의 탐욕은 이성을 마비시켰고 현실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이 꺼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박태민의 채권자들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을 그는 준숭 재개발 소식에 그들도 잠시 기다려주는 것이라 멋대로 해석했다. 박혜진이 사교계에서 외면받는 것을 그녀는 자신을 시기하는 무리들의 농간이라 치부했다. 박서연은 그저 준숭의 보상금 액수 계산에만 몰두해 있었다. 며칠 뒤 그들의 낡은 빌라 우편함에 두툼한 고급 봉투가 하나 꽂혔다. 준성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북서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주민 설명회 공식 초청장이었다. 초청장에는 주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며 파격적인 보상안을 준비 중이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다. 왔다, 드디어 왔어. 박서연은 초청장을 부적처럼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네 하하 준순기, 우리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려나봐. 아주 큰 선물. 그녀의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거실을 울렸다. 박태민과 박혜진도 초청장 주변으로 몰려들어 자신들의 장밋빛 미래가 드디어 도래했음을 확신했다. 그들은 몰랐다. 20년 전 바로 그날 12월 24일 강지훈이 모든 것을 잃고 지옥의 문턱을 넘었던 그날, 이제 그 지옥의 문이 그들을 향해 활짝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가장 큰 기대를 품고 스스로 제단 위로 걸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제단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선물이 아닌 차갑고 무자비한 청구서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였다. 강지훈의 지시가 떨어진 지 며칠 후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준숭그룹의 북서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주요 방송사의 저녁 뉴스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준숭이 강북의 낙후된 지역에 수조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기술과 AI가 결합된 미래형 도시를 건설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화면에는 최첨단 기술이 구현된 화려한 조감도가 CG로 펼쳐졌다. 보도의 핵심은 파격적인 보상이었다. 준숭그룹의 홍보 담당 이사는 인터뷰에서 강지훈 회장님의 경영 철학은 기업의 사회적 환원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수익성보다는 기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재개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가장 공정하고 통 큰 보상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뉴스는 박서연 일가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아니라 황금을 쏟아붓는 홍수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박서연은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아 TV 화면을 향해 거의 절을 할 기세였다. 들었지 들었어. 준숭. 회장이 직접 통 크게 쏜대. 유례가 없대. 아이고 부처님, 하느님 조상님. 20년 묵은 한이 다 풀린다. 그녀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인해 격앙되어 떨리고 있었다. 박혜진은 이미 자신의 휴대폰으로 준숭 그룹의 회장 강지훈을 검색하고 있었다. 대박. 엄마 이 회장 엄청 젊고 잘생겼어. 완전 내 스타일이야. 주민 설명회 때 이 사람도 오겠지. 나 그날 제일 비싼 옷 입고 가야겠어. 혹시 알아, 이런 게 바로 인생 역전이지. 그녀는 보상금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더 큰 환상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오직 박태민만이 그들의 환호 속에서 홀로 안절부절 못했다. 보상금이 아무리 커도 당장 내일 갚아야 할 도박빚이 그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준숭기고 뭐고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 저놈들이 내 장기부터 꺼내갈 거라고. 그는 준숭의 공식 발표가 난 직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유일하게 외면하지 않았던 한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준숭 캐피탈의 위장, 자회사 미래 에셋 파이낸스라는 그럴듯한 간판을 내건 사무실로 불려갔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은행원처럼 보이는 남자가 그를 맞이했다. 박태민 씨 맞으시죠? 준숭 재개발 부지에 상가 건물이 있으시다고요? 하하, 축하드립니다. 곧 큰 돈을 만지시겠네요. 남자는 박태민이 겪어온 다른 사채업자들과는 전혀 달랐다. 박태민은 경계심을 풀고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사실 보상금이 나오기 전에 급하게 쓸 돈이 좀 필요해서요. 여기저기 흩어진 빚도 좀 정리하고 준숭 보상금만 나오면 바로 갚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남자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다. 잘 오셨습니다. 박태민 씨, 저희 미래 에셋 파이낸스는 박태민 씨처럼 우량한 담보 보상금을 가진 분들께는 특별히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드립니다. 남자가 내민 계약서는 얼핏 보기에 일반적인 대출 서류와 다를 바 없었다. 흩어진 채무통합, 보상금 수령 시 일시 상환 같은 달콤한 문구들이 눈에 띄었다. 여기 보시면 박태민 씨의 기존 채무를 저희가 모두 인수하고 추가로 운영자금까지 대출해드리는 조건입니다. 이자율도 업계 최저 수준이죠. 대신 준숭에서 나오는 보상금은 저희 쪽에서 우선적으로 수령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남자의 설명은 너무나 합리적이어서 박태민은 의심할 여지조차 찾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서명하는 서류가 모든 채권양도 및 보상금 수령 권한 위임 계약서이며 그가 흩어져 있다고 생각한 모든 빚이 이미 준숭 캐피털, 즉 강지훈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는 또한 계약서 가장 마지막 장,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기존 채무 인수에 따른 법적 절차 비용 및 연체 가산 이자율은 준숭 그룹의 공식 보상금 지급 지연 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이라는 독소 조항을 읽지 않았다. 박태민은 홀린 듯이 서류의 모든 칸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지장을 찍었다. 그가 마지막 서명까지 마치자 정장 차림의 남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민 고객님. 이제 모든 빚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고객님은 12월 24일 주민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보상금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박태민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그는 드디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두둑한 추가 대출금까지 손에 쥐었다. 그는 이 사실을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알리지 않았다. 보상금이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문제였고
그전까지 이 돈으로 한탕 더 크게 딸 생각뿐이었다. 그의 탐욕은 빚의 공포를 잠시 잊게 만들었다. 그는 몰랐다. 그가 방금 찍은 지장이 그와 그의 가족이 준승으로부터 받을지도 모르는 모든 권리를 강지훈에게 고스란히 넘기는 노예 계약서였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자신의 목에 걸린 밧줄을 단단히 조인 것이었다. 강지훈이 설치한 덫 탐욕이라는 이름의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미끼는 달콤했고 사냥감은 그것을 의심 없이 삼켰다. 그날 밤 준승그룹 회장실. 최 비서가 박태민이 지장을 찍은 계약서 사본을 강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박태민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계약서 원본은 법무팀에서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박서연 일가가 받을 보상금 전액에 대한 우선 청구권은 준승 차피탈이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강지훈은 계약서를 들어올려 불빛에 비춰보았다. 20년 전 그토록 원했던 따뜻한 집 대신 손에 쥐었던 차가운 눈뭉치. 그리고 지금 그의 손에는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법적 무기가 들려 있었다. 그는 박태민의 서명란을 말없이 응시했다.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인간의 말로. 잘했어.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주민 설명회만 남았군. 박서연과 박혜진 쪽은 어떻지? 최 비서가 즉시 보고를 이었다. 박혜진은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모든 사교계 모임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소식에 다시 기고만장해져 백화점에서 VVIP 외상 구매를 시도하다 신용불량으로 망신을 당한 상태입니다. 박서연은 여전히 자신이 보상협상의 중심 인물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훈의 시나리오대로였다. 그는 박태민의 빚을 폭탄으로 만들었고 박혜진의 허영심을 꺾었으며 박서연의 탐욕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부풀려 놓았다. 그들은 이제 준승의 보상금이라는 단 하나의 동아줄에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동아줄을 쥐고 있는 것은 20년 전 그들이 버렸던 바로 그 아이 강지훈이었다. 조하. 12월 24일 설명회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해. 무대는 화려하게 기대감은 최고로 높여 그들이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추락했을 때의 절망이 더 깊을 테니까. 강지훈은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최 비서. 그날 설명회장 난방을 최대한 낮추도록 해. 20년 전 그날 밤처럼 아주 춥게. 12월 24일 20년 전 한 아이가 얼어붙은 세상으로 내던져졌던 바로 그날. 북서울의 낡은 구민회관은 이른 아침부터 들뜬 열기로 가득 찼다. 준승그룹이 주최하는 북서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주민설명회. 현수막이 강당 입구에 위압적으로 걸려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지시대로 거대한 강당 내부는 이른 겨울 날씨를 감안하더라도 유난히 쌀쌀했다. 박서연 일가는 이 설명회를 위해 자신들이 가진 옷 중에 가장 비싼 것들을 꺼내 입었다. 박서연은 촌스러운 자주색 벨벳 정장에 가짜 진주 목걸이를 주렁주렁 걸쳤고, 박혜진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몸매를 드러내는 얇은 명품 원피스에 두꺼운 코트를 걸쳤다. 박태민만이 유일하게 미래 에셋 파이낸스에서 받은 돈으로 산 새 양복을 입고 초조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이고 춥긴 왜 이렇게 추워. 준승 정도 되는 대기업이 난방비 아끼나. 박서연이 불평을 쏟아내면서도 강당 맨 앞자리를 향해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갔다. 그녀는 이미 이 동네의 대표라도 된 듯 주변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과장된 인사를 건넸다. 다들 오셨네. 오늘 우리 준승에서 크게 쏜다니까. 다들 귀 쫑긋 열고 들으셔. 박혜진은 촌스러운 주민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면서도 연신 송어울로 자신의 화장을 확인했다. 오늘 그 강지훈 회장이 온댔어. 내 인생을 바꿀 기회야. 그녀는 보상금보다 더 큰 것,
이 지긋지긋한 동네를 탈출할 동아줄을 잡을 생각에 심장이 뛰었다. 박태민은 그저 이 지루한 설명회가 빨리 끝나고 내 빚을 정리해준 그 금융사 직원 말대로 보상금 액수나 확정되길 바랄 뿐이었다. 오전 10시 정각, 준송그룹회 홍보이사가 단상에 올라 프로젝트의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화려한 CG로 구현된 미래 도시의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펼쳐졌다. 하지만 주민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그래서 보상금이 얼마냐에 쏠려 있었다. 박서연은 팔짱을 낀 채 마치 감정평가사라도 된 듯 거만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홍보이사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분위기를 잡았다. 준송그룹을 이끌며 북서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직접 총괄하고 계시는 저희 그룹의 강지훈 회장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모든 조명이 강당 뒤편의 중앙 출입문으로 쏠렸다. 주민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침묵으로 바뀌었다.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열리고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은 강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최 비서와 몇 명의 수행원들. 강당 안의 모든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듯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네 재개발을 책임지는 총수가 저렇게 젊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강지훈은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구두 소리가 쌀쌀한 강당 바닥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빛은 좌중을 압도했다. 그는 이 자리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이 무대의 주연인 자신만을 인식하는 듯했다. 박혜진은 숨을 멈췄다. 인터넷 사진으로 본 것보다 수백 배는 더 압도적이었다. 저 사람이 강지훈. 그녀는 저도 모르게 머리를 쓸어 넘기며 어떻게든 그의 눈에 띄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박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저런 사람을 상대로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어렴풋한 불안감이 스쳤지만 곧 보상금에 대한 탐욕이 그 불안감을 덮어버렸다. 그리고 박서연.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단상을 향해 걸어가는 젊은 회장을 쳐다봤다. 2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던 10살짜리 조카의 얼굴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이 불길하게 쿵쾅거렸다. 왜 저렇게 기분이 나쁘지? 꼭 예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 아니야, 말도 안 돼. 내가 저런 대단한 사람을 알 리가 어쨌지. 그녀는 불쾌한 기시감을 애써 떨쳐내려 애썼다. 강지훈이 단상에 섰다. 마이크조차 필요 없을 만큼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강당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는 잠시 청중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정확히 맨 앞줄 박서연 일가에게 잠시 머물렀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시선은 20년의 세월을 관통하는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박서연의 탐욕스러운 얼굴, 박혜진의 노골적인 유혹의 눈빛, 박태민의 불안한 탐욕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를 울렸다. 안녕하십니까. 준송그룹 회장 강지훈입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자 주민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우레와 같은 박수를 쏟아냈다. 북서울 스마트시티는 단순한 재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지훈은 준비된 원고 없이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이곳은 준숭의 미래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을 바꿀 터전이 될 것입니다. 저희 준숭은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하고 정확한 보상을 약속드립니다. 그는 공정과 정확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 말에 박서연은 내심 불쾌했다. 공정 웃기시네. 나처럼 알짜배기 상가를 가진 사람이랑
저기 구석탱이 빌라 촌놈들이랑 똑같이 대우하면 그게 공정한 건가? 그녀는 Q&A 시간을 기다렸다.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이 젊은 회장에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다. 지훈의 연설은 짧고 명료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약속을 남발하지도 않았다. 오직 준숭의 원칙과 계획만을 전달했다. 연설이 끝나고 Q&A 시간이 되자마자 박서연이 가장 먼저 손을 번쩍 들고 마이크를 거의 빼앗다시피 잡았다. 아이고, 회장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상가를 가진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과장되게 허리를 숙이며 아양을 떨었다. 제가 20년 넘게 이 동네를 지켜온 터줏대감입니다. 준숭이 오신다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른 건 아니고 저희처럼. 이 동네의 가치를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들에게는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보상 외에 뭔가 좀 특별한 고려를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노골적인 요구에 몇몇 주민들이 술렁거렸다. 강지훈은 박서연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20년 전 자신을 문 밖으로 내쫓던 바로 그 목소리. 돈을 탐하던 바로 그 눈빛. 변한 것이라고는 세월의 주름뿐 그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강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젊은 회장의 답변을 기다렸다. 강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박서연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박서연은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착각해 얼굴이 환해졌다. 준숭의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평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어떤 특별한 고려도 예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준숭은 불법적인 로비나 부당한 요구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강당에 쌀쌀했던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지는 듯 했다. 박서연의 웃고 있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공개적인 망신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라며 다른 쪽을 향해 손짓했다. 박혜진 역시 어떻게든 접근해 보려 했으나 강지훈의 차가운 태도에 기가 죽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설명회는 예정대로 끝났다. 구체적인 보상금 액수는 추후 감정 평가를 거쳐 개별 통보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주민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싱거운 결과에 실망했지만 준숭의 회장을 직접 봤다는 사실에 흥분하며 흩어졌다. 박서연 일가는 굳은 표정으로 강당을 빠져나왔다. 재수없는 놈, 젊은 놈이 벌써부터 뻣뻣하게는. 두고 봐, 네가 나한테 특별하게 안 해주고 백이나. 박서연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거친 말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아까 강지훈과 눈이 마주쳤을 때 느꼈던 그 불길한 향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그 시각 강당을 빠져나온 강지훈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최 비서가 조수석에서 보고했다. 회장님, 모든 것이 계획대로입니다. 박서연은 완전히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그 눈빛에 뭔가 위축된 것 같긴 합니다. 강지훈은 창밖으로 흩날리기 시작하는 눈발을 바라보았다. 20년 전 그날 밤처럼 눈이 내리고 있었다. 20년 만에 만난 조카에게 특별 대우를 요구하더군. 참 한결같아서 좋아.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났다. 최 비서, 이제 두 번째 선물을 보낼 시간이야. 박태민이 서명한 계약서, 그리고 준성 캐피털의 공식 채권 추심팀을. 차량이 미끄러지듯 구민회관을 빠져나갔다. 그들에게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가 20년 전 내가 겪었던 그날 밤보다 훨씬 더 춥고 고통스러운 밤이 될 거라고 전해. 강지훈의 눈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그들의 가장 행복한 기대가 절정에 달한 순간 그는 드디어 복수의 칼을 뽑아들었다.
12월 24일에 주민설명회가 남긴 것은 쌀쌀한 한기와 모호한 기대감뿐이었다. 박서연 일가는 강지훈 회장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지만 준숭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이 약속한 막대한 보상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젊은 놈이 원칙을 따지며 거들먹거린다고 투덜대면서도 곧 날아올 개별 감정평가, 통지서만을 학수고대했다. 크리스마스가 지났고 새해가 밝았다. 동네는 여전히 재개발 이슈로 들썩였지만 준숭의 일 처리는 이상하리만치 더뎠다. 프로젝트 부지 가장자리에 위치한 몇몇 소규모 주택 소유주들은 신속 보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감정평가액을 통보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정작 핵심 부지의 알짜배기 상가를 소유한 박서연에게는 감감무소식이었다. 답답함을 참지 못한 박서연이 준숭의 현장 사무소를 몇 번이나 쳐들어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기계적이고 냉랭했다. 박서연 씨의 상가 건물은 본 프로젝트의 상업지구 중심부에 위치하여 특별 정밀감정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법률적, 행정적 절차에 한치의 오류도 없어야 하기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그들은 특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 뉘앙스는 12월 24일에 들었던 특별 대우와는 정반대였다. 그녀가 현장 사무소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항의할수록 준숭 직원들의 태도는 더욱더 사무적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자신이 준숭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보상금이 늦어지는 것. 그것은 그녀의 모든 계획이 틀어짐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것은 강지훈이 설계한 거대한 질식극의 시작에 불과했다. 보상금 통지가 합법적으로 지연되는 동안 강지훈의 두 번째 칼날이 박태민을 향해 날아들었다. 박태민은 미래 에셋 파이낸스에서 받은 추가 대출금으로 연말 연시 동안 다시 도박판을 전전하며 마지막 불꽃을 태웠다. 그는 모든 빚이 안전하게 통합되었고 보상금만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굳게 믿었다. 새해가 지나고 약 2주가 흘렀을 무렵 낡은 빌라 현관문에 준숭 캐피털 명의로 발송된 두툼한 등기 우편물이 도착했다. 수취인은 박태민이었다. 그는 준숭이라는 이름에 화들짝 놀라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에는 그가 미래 에셋파이낸스와 맺었던 계약서 사본과 함께 채무 현황 및 상환 촉구 통지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의 눈이 서류 위를 다급하게 훑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서류에 적힌 총 채무액은 그가 알고 있던 37억 원이 아니었다. 채무 원금 37억 4천만 원, 연체 가산 이자 및 계약 위반 위약금 15억 8천만 원, 총 청구 금액 53억 2천만 원.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제야 그는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발견했다. 담보물 재개발 보상금 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을 시 준숭 캐피탈은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자녀 원금 전액에 대해 연 30%의 징벌적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준숭 그룹이 보상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준숭 캐피탈이 그 지연을 빌미로 폭탄과도 같은 이자를 물린 것이다. 그들은 완벽한 한패였다. 박태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53억. 동네 전체가 미친 듯이 부풀린 보상금 액수조차 뛰어넘는 그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인자하게 웃던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것은 사기였다. 완벽하게 설계된 법적 사기. 그는 공포에 질려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하지만 그것으로 현실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같은 시각 박혜진 역시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다. 주민 설명회 이후 그녀는 강지훈 회장에게 접근하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시 사교계로 눈을 돌렸다. 준숭 보상금을 미천 삼아 예전의 인맥을 회복하려 애썼다.
하지만 강지훈이 뿌려둔 정보는 이미 강남 사격의 전체에 퍼져 있었다. 그녀는 악성 도박꾼의 동생, 사채업자 노파의 딸로 낙인 찍혔다. 그녀를 파티에 초대하던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그녀의 전화를 피했다. 그녀가 드나들던 청담동의 VVIP 라운지는 회원 자격 미달을 이유로 그녀의 출입을 막았다.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되었고 외상으로 구매했던 명품 매장에서는 연일 독촉 전화가 빗발쳤다. 준숭의 보상금이라는 허상은 그녀의 허영심을 지탱해주던 마지막 기둥이었지만 그 기둥이 그녀를 덮치기 시작한 것이다. 박서연 일가의 낡은 빌라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빚독촉 전화와 알 수 없는 불안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원망이 뒤엉킨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박태민은 며칠째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박혜진은 매일같이 울며 엄마에게 돈을 요구했다. 박서연은 보상금만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초조함이 역력했다. 그리고 1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강지훈이 계획한 마지막 단계가 실행되었다. 준숭 캐피탈의 정장 차림에 법무팀, 직원들이 낡은 빌라의 초인종을 눌렀다. 박서연이 짜증스럽게 문을 열자 차가운 표정의 남자들이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다. 박서연 씨 맞으십니까? 준숭 캐피탈 법무팀입니다. 채무자 박태민 씨의 법정 대리인이자 담보 제공자로서 본 통지서를 수령하셔야겠습니다. 채무 준숭. 당신들이 여긴 왜? 와, 박서연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준숭그룹에서 보상금이나 빨리 줄 것이지. 캐피탈은 또 뭐야? 법무팀 직원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서연 씨 소유의 상가 건물과 현재 거주 중인 본빌라는 아드님 박태민 씨가 준숭 캐피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총 채무액 53억 2천만 원의 공식 담보물로 설정되었습니다. 남자는 박태민이 지장을 찍은 계약서와 법원에서 발급된 부동산 가압류 결정 통지서를 그녀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뭐라고? 53억 가압류. 박서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흔들렸다. 태민아 박태민, 이놈의 자식 당장 나와. 그녀의 비명소리에 방에서 떨고 있던 박태민이 기어나왔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박서연이 박태민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네가 이 집이랑 상가를 준숭에 팔아먹었어. 박태민은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니야, 사기당한 거야. 준숭기 우릴 속였어. 그 순간 박혜진도 거실로 뛰쳐나왔다가 53억과 가압류라는 단어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가압류. 그럼 우리 보상금은, 우리 트리마 팰리스는 다 끝난 거야. 법무팀 직원이 차갑게 마지막 못을 박았다. 준숭 그룹의 재개발 보상금은 준숭 캐피탈의 채권 회수를 위해 전액 법적으로 압류될 예정입니다. 만약 보상금이 채무액에 미달할 경우 본 빌라와 상가 건물은 즉시 경매 처분될 것입니다. 그럼 용무는 마쳤으니 이만. 차가운 복도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다. 박서연은 가압류 통지서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20년 전 10살짜리 조카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희희낙낙했던 그녀. 이제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준숭이라는 이름에 거대한 덫에 걸려 모든 것을 잃게 될 운명에 처했다. 12월 24일의 그 젊은 회장. 그의 공정하고 정확한 보상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그녀는 이제야 뼛속까지 깨닫기 시작했다. 준숭 캐피탈의 가압류 통지서는 박서연 일가의 낡은 빌라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5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꿈을 산산조각 냈다. 그토록 기다렸던 준숭이라는 이름은 이제 구원이 아닌 지옥의 사자 이름이 되어 그들의 목을 조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덫에 완벽하게 걸렸음을, 빚의 구렁텅이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박태민은 방에 틀어박혀 폐인처럼 술만 마셨고, 박혜진은 남은 명품 가방들을 중고시장에 헐값에 내놓으며 울부짖었다. 박서연만이 이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것이 준숭의 실수이거나 그 젊은 회장 강지훈을 설득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의 탐욕은 아직 현실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있었다. 안 돼.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박서연이 구겨진 가압류 통지서를 움켜쥐고 소리쳤다. 그 젊은 회장 강지훈, 그놈을 만나야 해. 분명 오해가 있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이 동네에 공헌했는데 준숭이 우리한테 이럴 리가 없어. 가서 빌든 따지든 단판을 지어야 해.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짰다. 박혜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은 강지훈 회장의 자비였다. 그 잘생긴 얼굴 뒤에 혹시나 숨어있을지 모를 동정심에 매달리고 싶었다. 박태민 역시 빚더미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보상금을 받아내는 것뿐임을 알기에 마지못해 어머니의 뒤를 따르기로 했다. 그들은 가장 비굴한 무기 눈물을 준비했다. 다음 날 초라한 행색의 세 사람은 준숭그룹 본사 로비에 섰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은 하늘처럼 높았다. 거대한 미디어 월에서는 준숭의 혁신적인 기술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그들의 누추한 모습은 이 완벽하고 차가운 공간에서 마치 이물질처럼 도드라졌다. 방문객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다. 박서연이 1층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목소리를 높였다. 나 강지훈 회장님 좀 만나러 왔어. 북서울 재개발지구 주민대표 박서연이라고 하면 알 거요. 하지만 철저하게 교육받은 안내 직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회장님은 사전 약속 없이는 뵐 수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보안 요원 2명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섰다. 박서연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장날 판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준숭이 사람 잡네. 재개발 해준다더니 우리 집 다 뺏어가게 생겼다. 회장 나오라고 해. 이 억울한 사연 좀 들어달라고 해. 그녀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웅장한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혜진도 옆에서 눈물을 짜내며 거들었다. 저희 평생 모은 재산이에요. 제발 회장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네. 박태민은 참아 소리는 못 내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비참한 연기를 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준숭 본사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소동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박서연은 대리석 기둥을 붙잡고 완강하게 버텼다. 못 가. 회장 얼굴 보기 전엔 한 발짝도 못 움직여 여기가 사람 목숨 우습게 하는 준숭 본사냐.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은 실시간으로 꼭대기층의 최 비서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최 비서가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 앞에 섰다. 무슨 소란이십니까? 그의 등장만으로도 시끄럽던 로비가 조용해졌다. 박서연은 최 비서를 보자마자 그가 회장의 측근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기어갔다. 비서님 맞으시죠?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가 준숭 캐피탈의 사기를 당했어요. 53억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회장님께 말씀 좀 전해주세요. 저희는 그냥 보상금만 받으면 됩니다. 네, 제발요. 박서연이 절박하게 매달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탐욕이 아닌 순수한 공포에 젖어 있었다. 최 비서는 그녀의 손을 냉정하게 떼어내며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바쁘십니다. 그리고 준숭 캐피탈의 모든 업무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박태민 씨 본인이 직접 서명하신 계약서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회장의 계획임을 알고 있었다.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속았어요. 제발. 회장님. 박서연이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으려던 순간 최 비서의 이어피스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 비서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는 이어피스를 잠시 누른 채 듣다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박서연 일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잠시 뵙겠다고 하십니다. 따라오시죠. 박서연 일가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 기분이었다. 역시 젊은 사람이 마음이 약해. 가서 잘만 구슬리면. 박서연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들은 최 비서의 뒤를 따라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고층으로 향하는 VIP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화려한 회장실이 아닌 창문 하나 없는 작은 접견실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로비보다 더 차가웠고 그들을 압박하는 듯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12월 24일 주민설명회에서보다 더 서늘하고 위압적인 모습이었다. 그는 소파에 앉지 않고 방 한가운데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박서연은 강지훈을 보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박태민과 박혜진도 얼떨결에 따라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아이고, 회장님,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준숙만 믿고 기다렸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저희 집안 망하게 생겼습니다. 박서연의 처절한, 그러나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가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들을 응시했다. 20년 전 자신을 눈보라 속으로 내쫓던 그 여자가 이제 자신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 순간을 20년간 기다려왔다. 그는 그들의 진짜 바닥을, 그 추악한 본성을 보고 싶었다. 회장님, 준숭 캐피탈의 빚, 그거 다 저희 아들이 사기당한 겁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보상금 저희 상가는 특별히 더 쳐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 동네에서, 아이고. 박서연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억울함과 피해를 호소했다. 그녀는 분위기가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는다고 느끼자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기구한 신세 한탄을 시작했다. 회장님, 제가 얼마나 박복한 년인지 아십니까? 젊어서 남편 일찍 여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오빠 내외까지 사고로 잃었습니다.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올 것이 왔다는 신호였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박서연은 계속해서 울부짖었다. 제게는 오빠가 남긴 조카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10살배기 핏덩이 거둬서 먹이고 입히느라 제가 이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놈이, 그 배은 망덕한 놈이, 강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심장에서 느껴지는 고통보다 덜했다. 그놈이 집안 살림 다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제 돈, 제 청춘 다 바쳐서 키워놨더니 그놈만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빚더미에 앉아 살지도 않았어요. 회장님, 그런 배은망덕한 놈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한 저입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녀는 땅을 치며 통곡했다. 박혜진과 박태민은 난생 처음 듣는 조카 이야기에 어리둥절했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연기에 동조해야 할 때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그 불쌍한 과거사가 이 젊은 회장의 동정심을 사길 바라며 더욱 서럽게 우는 신용을 했다. 접견실은 박서연의 울음소리와 거짓말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 강지훈은 완벽한 침묵을 지켰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을 모욕하고 자신의 존재를 거짓으로 더럽히는 그 여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박서연은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회장의 표정에서 동정심을 읽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얼음장보다 더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이었다. 그는 자신들의 비굴한 연극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 박서연은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강지훈은 그들의 처절한 연극을 충분히 감상했다. 그는 모든 것을 들었다. 자신의 억울한 과거가 가해자의 입에서 가장 추악한 거짓말로 재탄생하는 순간을 똑똑히 목격했다. 그는 천천히 얼음 조각을 뱉어내듯 입을 열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릴 만큼 차가웠다. 그 배은 망덕한 조카놈 때문에, 집안 살림을 훔쳐 도망간 그 조카 때문에 내가 당신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까? 강지훈이 20년 전에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묘한 사람을 압도하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박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그렇죠. 제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평생을... 좋습니다. 강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의 그 불쌍한 사연, 내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최 비서. 그가 문 쪽을 향해 말했다. 최 비서가 즉시 문을 열고 들어왔다. 네, 회장님. 저녁 식사를 준비해 준숭에서 가장 좋은 한정식 집으로. 이 불쌍하신 분들을 내가 직접 대접해야겠어. 당신들이 겪은 그 억울한 사연들 저녁 먹으면서 더 자세히 듣고 싶으니. 강지훈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박서연 일가는 순간 어안이 벙벙해졌다. 무릎을 꿇고 빌던 신세에서 준숭그룹 회장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은 것이다. 그들의 얼굴의 경악과 함께 한 줄기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다. 통했다. 내 불쌍한 사연이 먹힌 거야. 박서연은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강지훈은 그들을 뒤로하고 접견실을 나갔다. 그의 등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그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풀 생각이었다. 20년 동안 묵혀둔 진실을 꺼내놓을,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낼 마지막 무대. 그 저녁 식사는 그들 가족에게 허락된 마지막 식사가 될 터였다. 강지훈 회장의 검은색 세단이 도착한 곳은 강남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호화로운 한정식 레스토랑 우남정 윤얀팅이었다. 박서연 일가는 준숭의 차를 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입구에서부터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맞이하는 지배인과 고풍스러운 정원으로 꾸며진 입구의 위용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초라한 옷차림이 이 호화로운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지만 곧 준숭 회장의 손님이라는 자의식이 그 부끄러움을 덮었다. 역시 회장님은 다르셔. 이런 데서 식사를 다 하시고. 박혜진이 속삭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녀는 이곳에서라면 다시 사교계에 복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었다. 그들은 난 란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대한 별채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눈 덮인 소나무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고 중앙에는 거대한 자개상 하나만이 놓여 있었다. 최 비서가 그들을 상석의 맞은편에 앉혔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는 로비에서와는 달리 넥타이를 살짝 푼 편안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그 서늘한 기운은 여전했다. 편히 앉으시죠.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강지훈이 상석에 앉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말에 박서연 일가는 뻣뻣하게 굳어있던 몸을 어색하게 풀었다. 곧이어 궁중 수라상에나 오를 법한 요리들이 쉴 새 없이 들어왔다. 신선로 구절판 금가루를 뿌린 육회, 그리고 최고급 한우 갈비찜까지. 박서연은 평생 구경도 못해본 음식들의 향연에 눈이 뒤집혔다. 아이고 회장님, 이렇게 귀한 음식을 저희 같은 것들한테. 박서연이 다시 한번 눈물 연기를 시도하려 했지만 지훈이 손을 들어 막았다. 일단 드시죠.
배가 고프면 이야기가 잘 안 되는 법입니다. 준숭이 대접하는 식사니 사양 말고 드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말은 박서연의 탐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박서연은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젓가락을 들었다. 박태민과 박혜진도 눈치를 보다가 허겁지겁 음식에 손을 댔다. 준숭 차피탈에 53억 빚도 가압류의 공포도 이 순간만큼은 화려한 음식의 맛 뒤로 사라진 듯 했다. 그들은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들처럼 개걸스럽게 먹었다. 특히 박서연은 갈비찜을 손으로 뜯으며 입가에 기름을 묻혀가면서도 강지훈의 눈치를 살폈다. 강지훈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의 앞에 놓인 맑은 탕국에 수저조차 대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차만 한 모금씩 마실 뿐이었다. 그의 눈은 20년 전 쓰레기통을 뒤져 얼어붙은 빵 조각을 씹던 자신과 지금 자신의 앞에서 최고급 요리를 개걸스럽게 탐하는 저들을 번갈아 비추고 있었다. 어느 정도 배가 부르자 박서연이 다시 본론을 꺼낼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기름 묻은 손을 물수건에 닦으며 아까보다 한층 더 불쌍하고 애절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아까 로비에서 미처 다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 팔자가 정말 기구합니다. 그 조카놈만 아니었어도. 그녀는 다시 한번 배은망덕한 조카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혜진도 이 기회를 놓칠세라 거들었다. 회장님, 저희 엄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오빠가 철없이 빚을 지긴 했지만 준숭 캐피탈에서 너무 심하게 회장님께서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애처로운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박태민만이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회장님, 그 계약 정말 사기였습니다. 제가 속았습니다, 제발. 53억은 제발 그것만 어떻게 좀... 그들의 비굴한 애원과 탐욕스러운 식탐이 뒤섞여 호화로운 방안의 공기를 역겹게 만들었다. 강지훈은 그들의 마지막 연극을 충분히 감상했다. 그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탁 하는 작은 소리가 그들의 모든 소란을 잠재웠다. 방 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강지훈은 창밖에 눈 덮인 소나무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조용했다. 박서연 씨가 하신 말씀 참 흥미롭군요. 그렇죠. 제가 얼마나... 박서연이 맞장구를 치려하자 지훈이 말을 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아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가 생각납니다. 그의 뜬금없는 말에 박서연 일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겨울이었죠. 오늘처럼 눈이 많이 내리던 12월 24일 밤이었습니다. 순간 박서연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12월 24일 주민설명회가 열렸던 그날. 그리고 그녀의 기억 저편에서 애써 외면하던 그날. 강지훈은 그녀의 반응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시를 읊조리듯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10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었죠. 아이에게는 유일한 혈육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이모였습니다. 박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상 위로 떨어졌다. 타닥.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녀의 동공이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니야, 아니겠지. 설마, 말도 안 돼.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려 했지만 몸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박태민과 박혜진도 이 기묘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다. 강지훈은 박서연을 정면으로 꿰뚫어 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담담함을 넘어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워졌다. 아이의 이모는 참 탐욕스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죽은 언니 부부가 남긴 얼마 되지 않는 보험금과 전세 보증금을 모조리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 10살짜리 조카를 얇은 내복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바로 그 12월 24일 밤에 그게 무슨 회장님 갑자기 무슨 농담을. 박소연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다. 강지훈은 그녀의 발악을 무시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는 상위로 몸을 살짝 기울였다. 그 여자가 아이의 등을 떠밀며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군요. 강지훈의 목소리가 순간 20년 전 박소연의 날카롭고 천박했던 그 쇳소리로 변했다. 이 집은 이제 내 거다. 네 부모가 남긴 빚 갚는 셈치고 내가 갖기로 했어. 넌 이제 짐이야. 고아원으로 가든 다리 밑으로 가든 알아서 해. 박소연의 입에서 후억 하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았다. 눈앞에 준송그룹 회장과 20년 전 자신의 목소리가 겹쳐지는 이 초현실적인 공포에 질식할 것 같았다. 박혜진과 박태민은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강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20년간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아이가 대문에 매달려 애원했습니다. 이모 잘못했어요. 제발 내쫓지 마세요. 너무 추워요. 하지만 그 여자는 아이의 얼어붙은 손을 거칠게 뿌리쳤죠. 그는 다시 그 여자의 목소리를 흉내냈다. 시끄러워. 내 놈 얼굴만 봐도 재수 없어. 당장 꺼지지 못해. 쾅. 강지훈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최고급 도자기 그릇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박소연 일가 모두가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듯이 놀랐다. 당신이 어떻게 그걸. 박소연이 더듬거리며 중얼거렸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거대한 그림자가 식탁 위에 탐욕스럽게 널브러진 음식과 공포에 질린 그들의 얼굴을 덮었다. 그는 자신의 셔츠 가슴팍을 가볍게 두드렸다. 당신이 아까 말했던 그 배은망덕한 조카놈. 집안 살림 훔쳐서 도망갔다는 그 핏덩이. 그놈이 훔친 게 뭔지 압니까? 그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건 바로 당신이 했던 그 모든 말, 그 경멸의 눈빛, 그리고 그날 밤의 지독한 추위였습니다. 그걸 20년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품고 살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끝으로 걸어가 공포에 질려 자신을 올려다보는 박소연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오랜만입니다, 이모. 그 한마디의 시간은 20년을 거슬러 올라갔다. 준송그룹의 냉철한 회장 강지훈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자리에는 20년 전 그날 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소년의 시퍼런 분노만이 남아있었다. 당신이 20년 전 그 눈보라 속에 내버린 그 재수 없는 조카놈 강지훈입니다. 박소연의 눈이 뒤집혔다. 그녀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괴성이 터져 나왔다. 박태민과 박혜진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진실을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의 마지막 만찬은 지옥의 문턱에서 베풀어진 가장 잔인한 식사였음이 증명되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우남정의 자랑인 뜨끈한 신선로에 김마저 차갑게 식어버린 듯 했다. 박소연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해성은 소리가 되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불신으로 뒤엉켜 눈앞에 이 냉혹하고 압도적인 남자가 20년 전 자신이 눈밭으로 내몬 그 앙상한 조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니야. 거짓말 내 놈이 감히. 박소연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그 꼬마가. 강지훈이라고 내까짓 게 준숭의 회장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녀는 현실을 부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녀 자신이 이 끔찍한 진실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발악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최 비서를 향해 가볍게 고갯짓했다. 최 비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가방에서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 한 부를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박서연 씨의 목의 혈족 관계를 증명하는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는 방 안의 온도만큼이나 차가웠다. 강지훈은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를 담고 있지 않았다. 오직 20년간 벼려온 냉기만이 남아있었다. 20년은 사람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모. 특히 매일 밤 당신이 나를 내쫓으며 했던 그 말들을 자장가 삼아 잠들었던 사람에게는 말이죠. 당신은 내가 고아원에서 조용히 굶어 죽길 바랐겠지만 유감스럽게도 난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의 시선이 공포에 질려 바닥만 내려다보는 박태민에게로 향했다. 박태민 씨, 미래 에셋 파이낸스의 대출 조건이 참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의 그 지저분한 빚들을 참으로 친절하게 하나로 모아주었죠. 박태민이 고개를 들었다. 그 인자하던 은행원의 얼굴이 악마처럼 떠올랐다. 준성 캐피털, 미라의 에셋 파이낸스는 준숭 캐피탈의 위장 자회사입니다. 즉, 당신은 처음부터 내 소나귀에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말했다. 당신이 그토록 쉽게 서명했던 그 종이 한 장이 당신 어머니의 상가와 집, 그리고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미래의 보상금까지. 그 모든 것을 준숭, 즉 내게 우선적으로 넘기겠다는 권리포기 각서였습니다. 당신의 탐욕이 스스로 목을 조인 겁니다. 사기다, 이건 사기야. 박태민이 발악하듯 외쳤다. 변호사를 부를 거야. 강지훈은 콧방귀를 뀌었다. 변호사 준숭의 법무팀을 상대로 당신이 서명한 모든 조항은 대한민국 법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합법입니다. 당신의 무지와 탐욕을 이용했을 뿐이죠. 20년 전 당신 어머니가 나의 무지와 어림을 이용해 모든 것을 빼앗아 갔던 것처럼 다음은 박혜진이었다. 그녀는 이미 울고 있지도 못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박혜진 씨, 벤틀리와 트리마 팰리스가 그렇게 갖고 싶었습니까? 강지훈의 목소리에 그녀가 움찔했다. 당신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하던 그 사격에, 그 VVIP 라운지, 그 모든 문을 닫으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접니다. 당신 같은 천박한 허영심을 가진 사람은 그들과 어울릴 자격이 없으니까. 당신이 백화점에서 망신을 당하고 당신을 따르던 모든 친구들이 당신을 외면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지시한 것이 바로 나였습니다. 당신의 허영심이 당신의 발목을 잡도록 내가 조금 도와줬을 뿐입니다. 이제 박서연 일가는 완전히 무너졌다. 아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에 덫에 딸은 꿈꾸던 허영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추락했다. 하지만 박서연에게는 아직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테이블을 붙잡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이 다시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래, 좋다. 네가 강지훈이라고 치자. 그래서 뭐 보상금, 재개발 보상금은 어쩔 건데. 그녀가 악을 썼다. 준순기 약속했어. 유례 없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 돈만 받으면 돼. 53억 웃기지 마. 우리 상가랑 집값이 얼만데 그 돈 받고 내 놈 빚 다 갚아주고도 남아.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믿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구원이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가련한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 찼다. 보상금. 드디어 우리가 가장 기다리던 보상금 이야기를 할 시간이군요.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마치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처럼. 감정평가액 물론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당신들 생각만큼 수백억은 아니지만 적지도 않은 액수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했습니다. 박서연의 얼굴의 순간 화색이 돌았다. 거봐 그럼, 하지만 무슨 소용입니까? 강지훈이 그녀의 말을 얼음처럼 잘라냈다. 박태민 씨의 채무가 얼마라고 했죠? 원금과 징벌적 위약금을 합쳐 53억 2천만 원. 당신들이 받을 총 보상금은 안타깝게도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준숭이 통 크게 쏜다고. 박서연의 목소리가 찢어졌다. 준숭은 공정한 보상을 약속했지 당신들의 탐욕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한 적 없습니다. 법적으로 당신들의 보상금은 전액 준숭 캐피털, 즉 내 채무를 변제하는데 우선적으로 압류됩니다. 1원 한 장 당신들 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서연의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강지훈은 마치 방금 생각났다는 듯이 덧붙였다.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모. 보상금 전액을 받고도 당신들은 여전히 내게 20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시겠죠? 당연합니다. 당신들 명의의 재산은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재산이 없어. 박서연이 멍하니 중얼거렸다. 그 낡은 빌라,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상가 건물. 20년 전 당신이 나를 내쫓고 차지했던 바로 그 집. 강지훈의 눈이 맹렬한 불꽃처럼 타올랐다. 박태민 씨가 도박 자금 때문에 이미 담보로 잡혔더군요. 그 채권, 물론 제가 샀습니다. 그 집과 상가는 이미 법적으로 내 것입니다. 당신들은 빈털터리가 된 것뿐만 아니라 내 빚을 20억이나 진 그 채무자일 뿐입니다. 완벽한 파멸이었다. 보상금은커녕 집도 상가도 모두 잃고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까지 짊어지게 되었다. 그것도 20년 전 자신들이 버렸던 조카에게. 그제야 그들은 공포를 넘어선 생존 본능으로 매달리기 시작했다. 박서연이 무릎으로 기어와 강지훈의 다리를 붙잡았다. 지훈아, 조카님, 회장님 이모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는 귀신에 씌었나 보다. 제발 살려다오. 우리 핏줄이잖아. 박태민과 박혜진도 정신을 차리고 기어왔다. 사촌 동생, 아니 회장님, 저희는 몰랐어요. 저희는 그때 어렸잖아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다 하신 일이에요. 제발 저희는.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다리에 매달려 통곡하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20년 전 대문 앞에서 애원하던 자신의 모습이 그들 위로 겹쳐졌다. 그때는 누구도 자신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핏줄,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20년 전 그날 밤 당신이 내 꽁꽁 언 손을 뿌리치며 핏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던가. 그는 박서연을 뿌리치고 일어섰다. 당신이 내게 했던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그의 목소리는 판사의 선고처럼 울렸다. 고아원으로 가든 다리 밑으로 가든 알아서 하라고. 그 말 오늘 당신들에게 그대로 돌려주겠습니다. 강지훈은 완벽하게 구겨진 냅킨으로 손을 닦으며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최 비서를 불렀다. 최 비서, 계산해. 최 비서가 즉시 대답했다. 네 회장님, 이분들이 드신 이 비싼 저녁 식사비 준숭 캐피탈의 채무에 정확하게 추가해둬. 물론 연체 이자까지 완벽하게 계산해서. 그것은 그들이 준숭으로부터 받은 유일하고도 마지막인 대접이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20년간 자신을 짓눌러온 과거의 망령이 드디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는 20년 전 그날 밤 박서연이 닫았던 대문 소리와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방 안에는 개걸스럽게 먹다 남은 차가운 음식물 쓰레기와
그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진 3명의 인간만이 남아 절망적인 통곡을 쏟아내고 있었다. 빚은 완벽하게 청산되었다. 우남정의 묵직한 문이 닫히는 순간 박서연 일가의 세상도 함께 닫혔다. 그들이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최고급 한정식 저녁 식사비는 그들의 천문학적인 빚 목록에 추가된 마지막 사치였다. 준숭의 검은색 세단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그들은 차가운 겨울 밤거리로 쫓겨난 신세가 되었다. 그들의 발밑에서 땅이 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강지훈의 복수는 무자비할 정도로 신속하고 합법적이었다. 박태민이 지장 찍은 완벽한 계약서를 근거로 준숭 캐피탈은 법원의 집행명령을 받아냈다. 박서연이 20년간 알짜배기라며 부둥켜 안고 있던 상가 건물과 그들이 유일한 보금자리로 삼고 있던 낡은 빌라 현관에는 차가운 압류 딱지가 나붙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박서연은 마지막 발악으로 변호사를 찾아다녔지만 준숭의 최고 법무팀이 설계한 계약서 앞에서 모든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박태민 씨 본인이 직접 서명하셨고 담보 제공에 대한 박서연 씨의 위임장까지 완벽합니다. 이건 소송으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스스로 판 무덤이었고 강지훈은 그저 흙을 덮어주었을 뿐이었다. 결국 그들은 야반도주하듯 짐을 쌌다. 20년 전 박서연이 어린 강지훈을 내쫓았던 바로 그 집에서 이제 그녀 자신이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이 챙길 수 있는 것은 헐값에도 팔리지 않는 낡은 가재도구뿐이었다. 박혜진이 애지중지하던 가짜 명품 가방들마저 이미 빚쟁이들이 헐값에 쓸어간 뒤였다. 그들이 간신히 찾아낸 새로운 보금자리는 서울 외곽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축축하고 곰팡내 나는 지하 단칸방이었다. 20년 전 강지훈이 헤매던 달동네보다 훨씬 더 비참한 곳이었다. 방 안에는 지독한 냄새와 함께 세 사람의 절망이 썩어가고 있었다. 우남정에서의 호화로운 식사는 이제 아득하고 잔인한 악몽처럼 느껴졌다. 박서연은 더 이상 소리 지를 기력도 없는 듯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다. 지훈이, 강지훈, 그놈이 감히, 내 조카가, 그녀는 여전히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악행과 현재의 파멸 사이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굴었다. 그녀의 탐욕은 이제 광기로 변해 있었다. 박태민은 준숭 캐피탈과 그 외 사채업자들의 독촉을 피해 낮에는 방구석에 숨어 지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이 어머니 때문이라고 악을 썼다. 다 엄마 때문이야. 그 자식을 왜 쫓아내서 그때 그냥 데리고 있었으면 우리가 지금 준숭 회장 이모고 외사촌인데 이 꼴이 됐겠냐고.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도박과 탐욕은 잊은 채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렸다. 박혜진은 가장 처참하게 무너졌다. 화려한 강남 사교계를 꿈꾸던 그녀는 이제 곰팡이 핀 방구석에서 자신의 망가진 손톱을 내려다보며 흐느꼈다. 내 인생, 내 벤틀리 다 끝났어. 그들은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며 싸웠지만 그 누구도 20년 전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진심으로 참회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불운을 탓할 뿐이었다. 한편 그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동안 강지훈은 준숭 그룹의 가장 높은 집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들이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했으며 서로를 원망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말없이 서류를 덮었다. 20년간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던 지독한 복수심이 눈 녹듯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에는 거대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는 복수를 위해 20년을 달려왔다.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는 최 비서를 불렀다. 최 비서, 박서연 일가에 대한 모든 감시를 중단해 준숭 캐피탈의 채권 20억은 법적 절차대로만 진행하고
더 이상 개인적으로 관여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들은 이제 내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최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20년간 회장을 지배해온 지독한 어둠이 드디어 거치는 순간임을 직감했다. 그들은 이제 강지훈의 복수 대상이 아닌 그저 법의 심판을 받는 일개 채무자가 되었을 뿐이었다. 그날 오후 강지훈은 처음으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아무도 모르게 차를 몰았다. 그는 20년 만에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 낡은 동네로 향했다. 준숭의 재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직전 동네는 이미 대부분 비어 황량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차에서 내려 프로젝트 부지에서 유일하게 보존하도록 지시한 한 낡은 집 앞에 섰다. 바로 그 집이었다. 이래 20년 전 그가 쫓겨났던 그의 부모님과의 짧지만 행복했던 모든 기억이 담긴 유일한 공간. 집은 준숭에 관리해 20년 전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대문은 녹슬었지만 굳게 닫혀 있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대문을 밀고 들어섰다. 20년 전 그토록 열고 싶었던 바로 그 문이었다. 작은 마당을 지나 방 안으로 들어서자 시간이 멈춘 듯했다. 벽지 색깔 낡은 자개장, 그리고 벽 한가운데 걸려있는 부모님의 환한 결혼 사진까지. 모든 것이 그가 10살 때 기억하던 모습 그대로였다. 지독한 그리움과 함께 20년간 억눌러 왔던 슬픔이 그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복수자가 아닌 부모를 잃은 아이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복수를 완성했다. 박서연 일가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정확하게 치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왜 이토록 공허한가? 그는 자신이 이룬 부와 권력이 20년 전 그가 잃어버린 단란한 가족의 저녁 식사 한 끼보다 가치 있는지 자문했다.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고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는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증오는 사라졌다. 20년간 자신을 지탱해온 거대한 기둥이 무너져 내린 듯. 다음 샤시감.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 아주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증오가 아닌 용서였다. 박서연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었다. 증오와 복수에 묶여있던 지난 20년의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10살에 그 밤 그 눈보라 속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살아남았고 승리했다. 이제 그는 20년 전의 강지훈이 아니라 준승그룹의 회장 강지훈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룬 이 거대한 힘은 복수가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을. 20년 전 자신처럼 차가운 세상에 홀로 내버려진 또 다른 아이들을 위한 무언가를. 일주일 후 준승그룹은 대한민국을 놀라게 할 중대 발표를 했다. 강지훈 회장이 사재 1조 원을 출연하여 햇살 나눔 재단을 설립한다는 소식이었다. 재단은 강지훈 회장의 돌아가신 부모님, 강인수, 렌와 박선혜 이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및 교육 사업에 전념할 것이라 밝혔다. 북서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설계도 전면 수정되었다.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부지, 즉 강지훈의 옛집과 박서연의 상가가 있던 바로 그 자리는 거대한 상업지구가 아닌 재단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동복지센터와 청소년 교육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준승은 돈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를 선택했다. 그 발표가 있던 날 저녁 강지훈은 다시 그 낡은 집을 찾았다. 그는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보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미소 지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제 빚을 다 갚은 것 같습니다. 그의 빚은 박서연에게 갚아야 할 복수가 아니라 자신을 살아가게 한 이 세상에 갚아야 할 책임감이었다. 그가 집을 나설 때 창밖으로 다시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20년 전 그날 밤처럼 온 세상을 하얗게 덮는 눈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는 코트 깃을 여미지 않은 채 당당하게 눈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독한 항의 대신 햇살 나눔 재단의 이름처럼 따뜻한 온기가 차오르고 있었다. 기나긴 겨울밤이 끝나고 드디어 그에게도 추위가 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